금쪽 상담소를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한때 프린스 오브 이태원. 네. 그분인가? 네, 그분이죠. 이태원을 주름 잡았던 그분입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이태원의 황제면 그분밖에 없죠. 자, 과연 어떤 분이실지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태 뒷모습이 맞아. 알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때는 이태원의 황태자 탑게이라는 별명을 갖고 탑이죠. 있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치킨 부위를 선택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예. 저는 원래 가슴살 좋아해요. 퍽퍽살. 퍽살. 이렇게 멘탈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고객님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끝이 이게 뭐니? 금방 끝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 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립차입니다. 여기 서빙이 혼자예요? 혼자예요. 예. 제가 전담을 합니다. 네. 좀 다른 분 없으신 거죠? 없어요. 예.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예. 레몬보다 20배나 높대요. 비타민C가. 감립차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행입니다. 네. 금쪽 상담소 오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김준수 씨 나온 편을 보고 굉장히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준수의 스토리를 저도 좀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이어서 저 친구가 친한 동생입니까? 아니면 제가 친하고 싶은 동생. 예. 만족해요? 예. 정영돈 씨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 세상에.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약간 설레인다. 두분 아주 그냥 아찔하네요. 저도 요즘에 좀 고민거리가 꽤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홍석천은 뭐 늘 가볍고 밝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진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이고 눈치채셨어요 벌써. 첫 느낌이 이 집 용하다. 용하다. 자꾸 우리 그 박사님을 보살로 자꾸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이 자꾸 보살로 느껴지고. 왕왕 계신데 많이 좀 예. 오해하시는데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드리며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허수찬 씨랑 그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어떤 걸 고를까 굉장히 그 기대가 됐는데 난 이 테스트가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자, 요 테스트는요. 평소 친구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저게요? 닭으로? 닭으로요. 닭가슴살을 골라주신 홍석천 씨는 네. 배려심이 넘치는 성격. 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렵군요. 그거예요? 갑자기 놀랍다. 신빙성이 갑자기? 네, 놀랍다. 그렇죠. 너무 맞아요. 그렇죠. 네. 부위가 뭐뭐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다리 있고요. 가슴살, 날개, 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없네요. 어떤 부분 좋아하는데요? 똥집. 여기 뼈? 갈비. 좀 얇은 얇은. 닭껍질이랑 삭게 5대5로 딱 붙어있는 그 부분. 그 부분 좋아하는데. 되게 까다로운 성격일 것 같아요. 없죠? 갈비 갈수록 비호감이라 써있네요. 어이구. 왜 이렇게 써있지, 이게? 정확하다. 너무 잘한다. 와, 소름 돋아.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최근에 제가 좀 불면증이 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한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했구나. 폭주를 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재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괴로워요. 좀 너무 속상한 게 답이 좀 늦었다던가 못 읽는 것이 많은데 그걸로 방송용이네 연예인은 거짓이네 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고요. 그거를 답장을 안 하면 그걸 예.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무슨 내기를 하나 봐요. 누가 답장을 받느냐. 그래서 내 친구는 답장해주고 왜 저는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뭐 막 또 문자를 또 다시 보내니까 와 이게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젠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뭐 한 몇 개 정도? 하루에? 사실 많이 왔을 때는 뭐 100개 넘게도 왔거든요. 하루에? 근데 요즘은 한 3, 40개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너무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좀 다르긴 한데 한 끗 차이로. 특이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가서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상담의 스펙트럼 정말 넓어요. 막 연애뿐만 아니고 뭐 일, 뭐 정말 많은 거, 사업도 이제 뭐 이런 거. 상담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처음 해주게 된 계기와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혼자라고 느꼈고 너무 힘들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겨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창을 좀 열어놨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10분 안에 답장이 안 오면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옥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장이 7분 정도 만에 했거든요. 다행이에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정체성이 조금 다른 걸 때문에 친구들한테 너무 힘든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준 솔루션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살았어요. 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와. 아니 근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사실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 해주는 못 해주는 경우가 때도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것도 돈 문제가 제일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니까 이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 입장을 3천, 5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여서. 아니 근데 사실 네.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다 되면 받으면 되잖아요. 되는데 예. 사실 받으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내는 일인데 제가 그 몇몇의 생명을 살렸던 그 경험이 있어서 혹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은 꼭 그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석천 씨는 상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의 목적.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용기를 좀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담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솔루션이라도 좋으니까 좀 솔루션을 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다. 역할일까? 그 솔루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은 일일까요? 뭐?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어려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왜 이 조언을 내가 하지? 굉장히 무서운 조언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조언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한쪽만 얘기 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라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또 붙여요, 그걸. 되게 소심하죠? 네. 세심한데 소심해요. 네.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도와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 석천 씨가 계속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선 사업이고요. 상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의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엄마야. 엄마야. 네. 야, 이거 정답이다. 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잘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이 연락이 올 때 함부로 상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해요. 체계를 딱 정해요. 시간을 딱 정하고요. 예를 들어 4시부터 5시까지 60분을 한다. 길이 막혀서 4시 20분에 왔다. 그래도 5시에 끝내요. 왜냐하면 그 치료 세팅의 중립을 무너뜨리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가가 자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느 날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건 정확하게 이런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당신의 치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걸 다 동의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컨택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걸 계속 받아주면 내면의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을 못하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좀 네.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되게 냉정하신데? 근데 그거를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석천지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과 공감은 다른 거예요. 동정은 집안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을 때 어떡해 불쌍해서 이게 동정이고 공감은 훈련을 받고 증상이라든가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은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워하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싹 들어가는 자기 자신과 이거를 매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딱 스플리팅 시켜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치료자들은. 참 이상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게 답이 좀 늦거나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길게 안 해놓으면 조금씩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죠? 하고 답을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별의별 상황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봐서 뭐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혹시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제가 좀 과하죠. 이런 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30년 동안에 가족한테 학대를 받고 막 아버지의 폭행과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이분의 30년간의 인생을 한 번의 DM으로
홍석천 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나중에 책임이 석천 씨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석천 씨가 맡아야 되는, 떠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만의 어떤 방법이 생각났어요. 박사님 연구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 거기로 연결해 주시게요? 아하. 근데 맨날 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예약이 안 된다. 왜 예약이 안 될까요? 안 된대? 왜 안 될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한 사람당 1시간을 더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10명짝도 안 네,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러면 다 받아보세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와. 안 되죠. 그리고 다른데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상대방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와, 이 방법 되게 좋네. 용한 점집도 5명 이상 안 받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하루 예약이? 하루 예약을 자기 감당할 만한 그럼요. 것만 손님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석천이 형을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 선생님이 상담을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석천이 형 마음을 알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처방 하나 나가요. 뭐냐면 벌써요? 이건 벌써 나가요?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빨리 나가네. 거의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네, 거의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석천 씨는 진짜?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상담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와. 네, 스탑.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어우. 저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요, 세무 신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쉽네요. 네네. 네. 저한테 세무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건축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석천 씨의 주업이 네. 방송하시는 거랑 네. 요식업이잖아요. 그럼 누가 예를 들어 요식업과 관련되는 약간 이제 그런 의견을 것, 물어봐요. 네, 그런 거. 그거는 해주실 수 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망해서 돈을 꺼달라.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를 냉정하게 내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더 석천 씨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석천 씨가 왜 그랬는지의 마음의 이유를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네. 예. 홍석천 씨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 커밍아웃을 하셨던 거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게 언제 커밍아웃을 하셨죠? 2000년도 9월 달에 한 거죠. 아, 네. 네. 그럼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네, 오래됐네요. 21년. 예. 네. 30살이 딱 되니까 그때가 마침 2000년이었어요. 아,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뭐 2000년이 오면 세기 말이라고. 세상이 바뀌고 뭐 저한테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20대 때 겪었던 저의 어떤 사랑, 이별, 뭐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 그리고 홍석천 씨는 어떤 여자분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나는 여자보다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네. 내 스스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2000년이 왔을 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분이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를 소문을 들으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떳떳하게 했죠. TV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K본부 토크쇼에서 진실 거짓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이 TV에서 맨날 이렇게 여성스럽게 얘기하는데 홍석천 씨는 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농담 삼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감독님이랑 막 다 난리가 나지. 난리 났어. 나지. 그것도 K본부인데. 네, 21년 전이니까. 21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생각해서 편집을 해주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인터뷰 요청을 하셔서 그럼 우리 정식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정식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일이 이제 터진 거죠. 아, 네. 화장이 근데 꽤 컸어요. 왜냐면 그만큼 정말 활동을 많이. 맞아요. 그때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잖아 그때. 그때 스포츠 신문 1면에 나오면 탑스타 아니면 못하는 건데 제가 그 타이밍에. 저도 이제 그걸 알았죠. 이제 내가 이 선언을 하면 나는 방송을 한동안 못할 것이고 이 시간에 뭐 뉴욕이나 어디 가서 한 3년 뮤지컬 연출 공부를 좀 하고 오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학비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일 기사 나갈 건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을 번복시켜야 하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새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변호사 뭐 기자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끝까지 강하게 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벌어져도.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싸워볼까? 이래서 이제 유학을 취소하고 하나하나 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커밍아웃을 한 거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로 스스로가 이렇게 탁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이구 갑자기 어이구 그게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저는 이제 이미 굳은 살이 이만큼 21년 동안 이만큼 쌓였다고 생각해서 안 다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다친 척 했고 근데 가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분이 한 분 나타나면 막 그냥 앵기고 싶고 막 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고 싶고 석천 씨가 이렇게 헝겊이라면 약간 구멍이 나서 약간 너덜너덜해졌다가 그거를 또 얼기설기 이렇게 꿰매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꿰매져 있지만 어찌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잘 버틴다 생각했던 게 한 7년 정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이게 터지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누나가 저한테 서운한 소리도 하고 뭐 이래서 꾹꾹 참아서 버텨왔던 것이 가족이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 다른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는 이게 달라요. 제가 그만해 하고 집을 나와서 마포대교를 갔어요. 한 3시간을 한강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애인이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신호가 한 10번 갔을 때 10번 딱 끝나고 안 받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3번 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놀랬죠.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이 원래 저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서 12시 넘어서 전화 잘 안 하는데 네네. 이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왜 빠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신내림 받은 애들. 아까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난 절대 안 가. 가서 너를 위해서 절대 안 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한편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쉬가 마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화장실 어디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데 저도 모르게 살 것 같다. 근데 그 좀 전까지만 해도 밤새 죽겠다고 했던 애인데 오줌 싸면서 살 것 같다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놓고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느 순간 연락하시는 분을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애틋하고 네.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네네네. 정말 제가 알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이 가족 간의 이 마음의 이 아픔들을 이거 좀 꿰매고 사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부모님 또는 이제 가족들, 누님들 이 관계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힘드시던가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되게 네. 보수적이시니까 네. 이게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요. 15년, 10년 이렇게 넘어갔을 때 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이제는 좀 이제 아들이 이해하셨나? 방송도 다시 하고 뭐 식당도 많이 했고 사람들도 좀 다시 좋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선짜리 한번 봐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딸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갑자기 막 이제 과하게 됐죠. 저희 누나 아이들을 제가 네. 어느 날 제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누나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도 결혼할 날이 있을 텐데 왜 누나 자식을 네 호적에 붙이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석천 씨를 좀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조카들을 입양하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입양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고 아이들은 너무 좋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누나가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짐처럼 느껴진다든가 뭐 혹처럼 느껴진다든가 그거를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라도 살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나 그냥 시집 다시 가. 애들은 내가 다 해줄게.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뭐 부모님이나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좀 그 마음은 네 많이 이해가 돼요. 네. 뭐 다 이해했다고 네. 말하는 건 좀 네. 성급하고요. 많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은요. 그런데 석천 씨가 하는 누구를 돕는 그런 과정이 네. 약간 구원하는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rescue.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 같은 의미. 이게 돕는 걸 넘어서 help를 넘어서서 구원. 약간 저는 그 이해해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태원의 가게를 막 7, 8개를 낼 때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도시에 가도 어떤 특색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엔 무슨 이렇게 멋있는 거리가 없지? 내가 만들어 봐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돈 다 들여가지고 막 남의 건물 다 고쳐주고 네네. 네, 거리 이쁘게 해주고 막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그것이 그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네. 아주 상징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것 뭐예요, 같아요. 그게? 본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을 돕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방어 기제 중에 승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누구를 돕다 못해 구원하고 구출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들도 사실 보호자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미 보호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혼하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다 보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본인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과 구출과 이들의 어떻게 보면 회복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어디서부터 왔을까? 네. 글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온 집안이 다 기독교 가정인데, 제가 청소년기에 난 다른 걸 알잖아요. 다른 걸 아는데 늘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 설교나 주변 분들 뭐 또 성경을 보고 이러면 저는 되게 죄인인 거예요. 저는 제 종교적 믿음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저는 불지옥에 타서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가 속에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가 너무 어렸을 때 이게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이거를 모두가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항상 전 그냥 90점만 받고 죽을란다 이러거든요. 그럼 90점만큼의 착함을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정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 그만큼 누가 봐도 선한 행동, 네. 그리고 남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천 씨 스스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을 위해 남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네.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똥살똥 하는 거를 내가 그래도 네. 구출을 해내고 네. 거기에 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로 차곡차곡 선함을 쌓아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네. 홍석천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그것이 그냥 원더풀인데 그걸로 충분한 건데 얼마나 그런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도 저는 계속 제가
약간 별명 있잖아요. 네. 뭐 탑게이도 있고 네. 무슨 뭐 이태원의 이태원 황태자. 황태자. 그러니까 그런 저를 규정짓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구원, 걸맞는 행동. 네, 그 맞는 행동 네. 이거를 해야 된다고 네.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끊을 것 같아요. 이거 될까요, 이거? 그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못 끊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마음을 좀 바꿨어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요. 이 방향을 좀 바꾸셔서요. 방어 기제 중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쪽에 그런 것을 승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단법인 그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많은 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이게 승화지. 혼자 다 떠안고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 그걸 확인하고 아침에도 잘하는 사람 없나 이거는 오래 못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네. 박사님이 네, 네. 약속 하나 해주세요. 네. 같이. 네, 힘을 좀 보태는 네, 보태주세요. 거는, 네, 하겠습니다. 네. 연대는 안 나왔지만 같이 하실 거죠. 너도 연대 해줄 거지. 연대 도와야죠. 그럼요. 함께 합시다. 예.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네.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저는데 제가 석천이 형한테 이게 진짜 크게 한 방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석천이 형만큼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형처럼 쌓아받는 거가 되게 저한테 되게 반성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석천이 형처럼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좀 고민해보고 쌓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드네요. It's a lonely place at the best of times, Lord knows. I won't lie to you. I could have given you more, but life got back good. 제 동료들한테 저런 얘기 들은 적이 처음이어서. 이러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미안해. 미안한데 왜냐면 저희 동료들은 저를 다 이해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죠. 그래서 늘 고맙다고 저도 늘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동료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저만의 아픔이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동료들 중에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저를 되게 위로가 됐어요 지금 그 한마디가. 오늘 이렇게 상담해보니까 어떠세요, 형님? 나는 가서 그냥 네. 박사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자 이랬는데 희한한 게 재주가 있으신 게 제가 이렇게 친구가 아니고 전문이세요. 전문이. 아니, 진짜 박사님이시고. 훈련을 받고, 예? 내 자아와 환자의 자아를 중립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국가대 본과 면접을 그러니까. 해오신 분이십니다. 30년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봉인해제시키는 놀라운 재주가 있으셔서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근데 너무 걱정스러운 게 시청자들이 저 너무 울보라고 생각하실까봐. 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구석 있거든요. 아유, 네. 있는데 오늘 어쨌든 좋았습니다. 저도 네. 시청자분들이 자꾸 뚱보라고 생각할까봐. 은영 매직은요. 네. 이제부터는 네. 개인주의자가 되라. 네. 최고의 답.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네. 게 그거였거든요. 네.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알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알아요. 개인주의지만 뒤에 더하기 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내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에
그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쓰십시오. 저부터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자, 그래서 우리 홍석천 고객님을 위해 네. 자, 선물 있어? 선물 있죠. 네. 저희 인형 너무 매직이 좋네요. 담긴 선물입니다. 네. 혹시나 또 까먹을까봐 제가 네. 자, 쿠션이야? 어머 어머. 천 상담소 영업 끝. 제 거는 끝이고요. 예. 오은영 박사님 상담소는 영원 불멸해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무려 18년째 18년째? 한솥밥을 먹고 있는 매니저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이 의뢰를 그렇죠. 해주셨네요. 그렇게 볼 수 네. 있어요. 아주 간곡히 부탁을 아이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네. 나래 씨도 아는 분. 그래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느낌으로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주세요. 아, 남자분이신데. 머리가 장발이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이킥의 민호를 기억하고 있는 배우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이 확 바뀌셨다. 그럼 몇 시쯤 들어와? 그걸 꼭 정해놔야 돼요? 난 보고 싶은데. 알았어, 그래. 그럼 다녀와. 그럼 다녀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성군.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웰컴티는 얼굴 구기지 마시고 활짝 펴시라고 구기자 차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이 진짜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변한 거라고는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셨어요. 저는 멀리서 보고 약간 요즘 그 원슈타인 씨?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네, 제가 머리가 원래 좀 더 길었었거든요. 이렇게 뒤로 도사님처럼 묶고 다녔더니 원슈타인 많이 닮았다고. 그리고 머리 풀었을 때는 넉살 많이 닮았어요. 제가 좀 지금보다 살이 좀 쪘을 때는 넉살이 닮았어요. 와, 느낌이 좀 있다. 특별히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잘라야 되는 이유도 없었어.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자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또 머리가 길다 보면 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이미지 있고. 변신 때문이었어요?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 김혜성 씨가 은퇴를 했다. 그리고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컴백을 했다. 이런 루머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확인이 안 됐을까요? 14년 동안 뭘 하고 지내셨나요? 꾸준히 그래도 텀이 있었지만 작품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 이런 것들 일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품 빼고는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작품을 안 할 때는 이 친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들 뭐 은퇴했나? 저는 뭐 은퇴했습니다라는 뭐 선언도 하지 않았었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우리 오 박사님을 찾아오신 진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으로 오 박사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조금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 때 조금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17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항상 듣던 얘기가 그냥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 라는 말을 한 10명 만나면 9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 첫 만남이요? 네. 그래서 그게 저의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문제점이어서 또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게 톤에 싸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크게 또 상처받았을 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 예전에 그냥 정말 뭐 유명한 PD님의 작가님의 드라마 미팅을 갔는데 저 딴에는 그냥 실수 없이 잘 뭐 얘기도 나누고 했다 했는데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에 이제 매니저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미팅을 어떻게 봤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랬더니 연기를 떠나서 네 인성에 문제가 있대. 어떻게? 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 사람한테 무슨 말 실수를 했나? 근데 전혀 저는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싸가지 없이 하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제가 긴장을 하고 그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단답형이고 좀 웃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소문이 나더라고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정말 속된 말로 저 새끼 싸가지 없대. 이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떠나서 또 사적으로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을 봐도 정말 인사 정도밖에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뭐 어떤 말로 그냥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해도 뭔가 좀 실례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그냥 괜히 하는 걱정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조금 낯가림도 심하고 그래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혜성 씨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게 혜성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고쳐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을 좀 해서 얼굴 표정이 굳죠. 네, 굳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기분 안 좋은. 그렇죠. 그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그럼 뭐라고 보통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 네네. 좋다고. 네. 근데 기분 좋아요. 근데 얼굴은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썩소 같은. 그런 어색한 웃음. 네. 근데 여기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하면 친숙한 사람을 만나면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구나. 친숙한 사람 만나면 네. 그냥 먼저 장난도 치고.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연예계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죠? 지금 몇 년째시죠, 올해가? 18년? 네, 그럼 조금 있으면 강산이 2번이 바뀌는 세월인데. 네네네. 그럼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해진 사람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긴 시간 동안 왜 그랬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에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18년이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계속 텀이 있었고 뭐 1년에 한 작품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보통 쌤 나이가 네. 들면 조금 낯가림이 조금 소위 말하는 낯이 두꺼워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대체로는 그렇죠. 낯을 가린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낯을 가린다는 거는 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약간 경계하고 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걸로 본다면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낯을 가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낯을 가린다라는 게 네. 자기를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구나. 네네. 지금 아주 끄덕끄덕 자기를 보호한다 그랬더니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혜성 씨 말씀을.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스스로에 그리고 속마음이 없는 얘기를 조금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뭐 식사하셨어요? 뭐 빈말을 드셨어요? 빈말을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네, 이런 얘기를 다음에 진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굳이 근데 한번 봐요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다음에 먹자라는 거는 다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뱉으면 네. 지켜야 될 것 같고 이거 왜 빈말인데 왜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하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다 대화를 일체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다음에 한번 밥 먹어요를 그 상당할 때까지 이미 다 밥기를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형돈이 형이 저한테 혜성 씨 다음에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이러면 형돈이 형이 안녕하세요 한 거구나.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 제가 딱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 혜성 씨가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빈말을 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냥 하는 소리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네, 그냥 뭐 네, 그냥 그러니까 저게 그냥 진실로 나하고 네, 밥을 그건- 먹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인사치레구나라고 그냥 미리 생각을 했어요. 혜성 씨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쵸. 이런 분들이요, 맞아요. 이런 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고지곳대로이신 분들이에요. 고지곳대로라는 표현이 딱 맞아. 고지곳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딱. 눈을 감습니다. 본인은 눈을 감고. 뻥이 없어. 이런 분들은 허풍도 없고 뻥도 없고 빈말도 안 하고 허언증도 없고. 허언증도 없고 허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직하다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교집합이 있는데요. 정직하시지만 내가 정직하다는 표현을 굳이 안 쓴 이유는 고지곳대로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고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지곳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목이 마르죠. 맞아요. 네. 사실 혜성 씨가 정말 고지곳대로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 혜성 씨가 친하게 지내시는 이 소수의 지인들은 네네. 마음이 변치 않고 되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절대 허풍도 없고 본인이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소수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 소수 이외에는 혜성 씨의 이러한 아주 진면목을 그렇네. 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좀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런 낯가림이 좀 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형돈 씨도 질문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흔히 말하는 숙기가 생겨. 근데 거기서도 뭔가 지금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나 아니면 그 과정을 좀 편안하게 잘 경험하면서 좀 겪어나가질 못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뭐 어릴 때는 그냥 지금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고. 오히려? 네. 낯가림이 생겼다는 게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7살 때 서울을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가 말하기도 그렇고 한 18살 땐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커플들이 있었어요. 20대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요? 네. 다 들리게? 네. 봤는데? 네, 딱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100%.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갑자기 그 김혜성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 연기도 진짜 더럽게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제 앞에서 걔가 이상하다.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욕을 하면서 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눈빛이 느껴져요. 근데 눈빛이 느껴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대꾸할 생각도 없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 내릴 때까지 한 20-30분을. 못났다 생각해 참. 그 얘기 듣고는 이제는 더더욱 그런 마음 조금 사람을 벽을 치는 그런 것도 확실히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일화들이 종종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제일 심했어요. 가는 내내 계속 그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지. 그냥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좀 살짝 넋이 나와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해봐라.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닥으로 좀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면에 누구를 만나면 이건 이제 초기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초기 긴장감이 좀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도 가리고
또 뭔가 안 해봤던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좀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해하고 네네. 당황해하시는 면이 좀 있으시죠?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좀 내향적이야, 나 외향적이야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혜성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극내향. 극내향. 네, 극자가 극내향인데요. 이 극내향 이거는 뭐 이렇게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내향적인데 좀 더 많이 내향적인 분을 그냥 극내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돈 씨도 제가 봤을 때는 내향적인 분이세요. 네, 형돈 씨 제가 오래 배웠으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 이거는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건데요. 내향형 체크리스트인데요. 네. 여기 몇 가지가 속하나 한번 보세요. 네. 네. 첫 번째, 놀 때 잘 놀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체크해 보세요. 약간 고민되네. 두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낀다. 세 번째, 하루 중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네 번째,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면 반갑다. 다섯 번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 몇 개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혜성 씨 어떠세요? 네 번째 질문까지는 다 다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네. 어, 일단 되고 마지막 질문은 그냥 거의 중간? 네, 상황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 전 3개요. 네. 되게 네, 왔다 갔다 좀 애매한 것도 있었는데 1, 2, 3번은 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네. 저는 5개 다 해당되는데 하루 중 1시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지금 못 즐기니까 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려고 하면 반갑다 이것도? 그럼 반가운 건가? 왜냐면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큰 어려움이 예전부터 국민 전부터. 네. 그런 느낌? 한 4개 정도? 그러면? 하나도 없죠. 연계.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2가지인데 어떤 거? 놀 땐 잘 놀지만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진짜 저는 돌아가는 길에 같이 안 가자 그러면요. 뭐야 나랑 놀 때 기분 안 좋았나? 왜냐면은 놀 때는 놀고 가면서 또 리뷰하는 게 재밌거든. 야 우리 아까 그거 재밌었잖아. 야 다음 주에 만나서 뭐 할까? 이 얘기하는 또 맛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좀 약간 소름 취소되면. 끼쳤어요.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저는 약속이 취소되면은 바로 오버랩으로 약속을 잡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외향적인 게 좋고 내향적인 거가 조금 뭔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우리 내면에 멘탈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그래서 심리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면 외향성이라고 하고요.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좀 더 편안한 사람들을 내향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쉽게 예를 들면요. 외향성인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피곤해도 밖에 나가 콧바람을 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와야지만 에너지가 쫙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치, 우리 나를 씨. 저 그래서 거의 네.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왜 네. 시골집에 그 담장 위에 있는 삽살개 있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봐? 보고 있어요. 진짜. 계속 누가 들어오나 누가 피곤해도. 나가나. 사람 구경이 또 재밌어. 네, 그게 네. 너무 좋고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좋고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밖에 네.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힘들수록 밖으로 나가요. 네.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도 마트라도 가야 돼요. 마트. 맞아, 가야 돼. 그래야지 약간 좀 깨우네. 네, 마트라도 가야 되고 그래야 에너지가 쫙 힘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고 회복하고 쓰고 회복할 때 이게 다 밖으로 바깥으로. 쓸 때도 밖으로 쓰고 회복할 때도 밖을 향해서 회복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면 더 많이 소진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또 이런 분들 중에 혜성 씨처럼
또 고지고대로고 성실해. 그러면 이제 회사 나가서 막 열심히 해요. 막 대본도 막 외우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이러고 다 소진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그릇이 완전히 빈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회복을 할 때 주로 가만히 혼자 있거나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옛날 사진을 본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뭐 주식에 관심 있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주식장을 본다든가 이렇게 한참 있어야 에너지가 쓱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혜성 씨는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집안에 이제 혼자 머물거나 혼자 조용한 공간에 있거나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가 없다라는 거. 그냥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혜성 씨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내향,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다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이 좀 높아졌어요. 불안 증상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영화도 보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영화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친구가 밥 사준다는 게 고마워. 근데 탁 나가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나 뭐 좀 나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친구는 오해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영화 티켓도 끊고 밥도 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데 문을 탁 열고 나가는 게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공감. 네. 공감하자. 들어봅시다. 이제 혜성 씨 얘기 들어봅시다. 네.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좋거든요. 좋은데 정말 좋아. 네. 그냥 약속을 다 잡고 뭐 친구가 그래 네. 하자. 그래 하자 했는데 막상 그럼 망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데 나가기 싫다. 그냥 여기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서 그럼 다음에 볼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히 서운하죠. 서운하죠. 그러면 그 단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가 근데 이 친구가 좀 외향적인 친구라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예상치 못하게 막 와. 저 진짜 못 참아요, 그거. 저는 그러면 빨리 가요. 아니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친구가 야 여기 되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얘기하고 왔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하게 만난 거지. 그래서 내 친구 오겠다는데 야 같이 보자 이렇게. 아니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A라는 분하고 우리 혜성 씨가 되게 잘 맞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만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 A의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이 A의 이 지인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A랑 인사를 한 다음에 어머 혜성 씨, 어머 알아봤어. 반가워요. 어머 나 평소에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와서 자리에 쓱 앉아요. 같이 네네. 그래 같이 먹어. 같이 갑시다. 어머 잘 됐다.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옆으로 와서 앉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 너무 부담돼요. 부담되고 기분 나쁘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는 저 인사만 하고 100% 저는 이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소리. 오해를 받는 거야. 불편해. 우리 불편해. 아니, 싸가지가 말은 하잖아요. 말은. 아니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답은 하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나서서 뭐. 질문을 전혀 안 할 거라는 아니, 그 친구는 왜 앉아? 왜 앉는데? 또 사주고 싶고. 야, 왜 앉아, 네가? 야, 너보다 잘 살아. 혜성 씨 팬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 아니, 팬인데 왜 앉아, 네가? 그래가지고. 아니, 내 돈으로 밥 먹겠다는데. 근데 진짜 얘기만으로도 무셋은 지금 벌써 불편했어. 근데 전 불편한데 전 달라요. 그래도 내 지인의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꾹 참고 그래도 그럼 너무 고맙지 진짜. 근데 나는 그런 얘기는 해요. 뭐라고? 저희 지금 인사 딱 하고 불편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저희 좀 이렇게 오랜만에 밀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다음에 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형돈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극내향이면 사실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상황에서 약간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내지는 갈등이 약간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잘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혜성 씨 같은 경우는 표는 안 내겠지만 했지만 표가 상대방한테는 네, 다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머 혜성 씨 반가웠어요 하기 전까지는 그 A랑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이분은 내가 밥까지 사줬는데 아니 본인이 스타면 스타지. 너무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밥 사달라고 그랬냐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호의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A랑 오늘 좀 긴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오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자 이러면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이 순간 당황스럽다는 건 일종의 약간 갈등 상황인데 이 갈등 상황에서 혜성 씨가 대체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딱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야 근데 이 성향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하다. 네. 진짜요. 네. 근데 우리 혜성 씨는 거기에 더하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우리 혜성 씨는 이 원인이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다는 왜 이런 원인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겼을까? 그다음에 집에 가서도 곱씹는 거죠. 아까 왜 그런 상황이 생겼지? 그리고 이게 불편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그 유사한 상황만 돼도 사실 좀 그 전 상황이 생각나면서 좀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늘 본인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세요. 이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를 반대로 향해서 보는 능력, 거울처럼. 그래서 반향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반향 능력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요 성향이 적절하면 굉장히 반성을 해서 고쳐나가고 노력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깊어져서 반성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딛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잘해볼까 쪽으로 못 가게 된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또 그랬구나. 근데 그런 자리 만들지 말아야지.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냥 등을 싹 돌리고 가버려야지. 아예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회의는 줌으로 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까지 가는 네, 그렇게 되면 좀 울적해지죠. 네.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본인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가장 뼈골을 때리는 조언을 하나 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은영 매직에 들어가요. 뼈 때려야지. 혜성 씨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말하셔야 돼요. 어떤 걸? 제가요. 좀 처음에는 좀 낯을 좀 가리고 긴장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솔직하게. 그래서 되게 이상해도 보이는데 사실 괜찮은 사람이고요. 좀 친해지면 농담도 잘하고요. 사치기 삼뽀뽀도 합니다. 이렇게. 소름 끼쳤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긴장했다고 말하세요. 네, 이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딱 들어갈 때 말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친구가 진짜 긴장하고 있구나. 네. 근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극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혜성 씨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걸 기회로 저 열심히 연기하고 싶고 감독님들 저 좀 예뻐해 주시고. 좋다. 네, 그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긴장되겠지만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은 사람까지 공식적으로 많이 발표하는 거죠.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연습형. 말씀해 본 적 없잖아요. 네. 지금 하려고 해도 막 어색해요. 그런 말 네. 하는 것 근데 자체가 해야 돼. 맞아. 그 오해였다고. 딱 열고 코드를 너무 좋다. 다 어색하대잖아요. 해봐야 됩니다. 네. 저를 만나면 되게들 다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이건 간에 100명, 뭐 99명은 저 다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긴장을 해서지 여러분들을 뭐 조금 기분 나쁘게 할 의도도 없고 앞으로는 저는 어떤 분을 만나든 간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고 이러니 조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 또 믿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솔직한
사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아. 그래서 저희가 굿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네. 하나뿐인 굿즈. 이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처음 본 분한테. 아, 나 떨고 있다. 나 긴장했다. 오, 좋은데요? 네. 들고 다녀야 될까봐요. 관계자들 만날 때.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이렇게 운영 매직까지 받아보고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문제점들도 조금 알 수 있었던 자리고, 좀 속도 후련하고,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거리쇼. 오늘 어떠한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긴장 많이 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긴장을 하면 말도 없어지고 좀 표정이 굳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의 BTS. 25년차 연기자 김승수입니다. 제가 음식값이나 술값을 좀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불편해요. 1,400만 원 정도. 밥값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달에. 네네네. 문제가 심한 것이죠. 돈 앞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치사하구나. 11살 때 농구를 시작해서 12년, 그리고 모델 생활하면서 17년. 갑상선 항진증도 걸려서 운동도 못하고. 그때 이제 월경을 안 하는지 몰랐죠. 스트레스나 위기가 뭉치면 마지막에 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게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